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회 경기학 학술대의 새로운 시대 열린 경기지역사 기술체계 및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술 토론회에 이 경기도의 새 구성원 중국 동포의 기환과 정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사회를 맡게 된 김용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션은 기환동포의 정착과 이 상호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경기도 내에 지금 중국동포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새 구성원인 중국동포의 기환과 정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요 발표는 경기도 내 이 중국동포 타운의 형성과 변화를 임영상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이 발표문을 제작을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요, 이 중국동포의 자녀 양육과 교육 실태 사례 연구.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가정의 인터뷰 사례를 중심으로 이 서울신학대학교 이 황신의 중국어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부천 지역의 중국동포의 정착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윤유서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원 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부천 신곡동에 이 중국동포 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구술조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례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신학과 이길용 교수님,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상호문화 콘텐츠 연구센터의 박여정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방역 준칙을 지켜가면서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내 중국동포 타운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EKW 이코리아 월드의 대표 김용필입니다. 먼저 이 발표문은 임영상 서울시대 상호문화 콘텐츠 연구센터의 교수님과 함께 작성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경기도에 어떻게 중국동포 타운이 형성되어 갖고 변화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초창기 이 중국동포 집거지 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국동포 집거지와 침체기, 그리고 다시 활기를 찾은 중국동포 집거지와 새로운 변화, 또 경기도의 대표적인 중국동포 집거지에 대한 개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국동포 타운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연합뉴스에 나온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경기도의 그 23개 시군 외국인 법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서울 중심에서 전국 곳곳으로 분산 거주한다라는 이런 관련 뉴스가 떴는데요. 이 두 뉴스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안산시 원곡동을 한번 그 기획 취재를 할 때에 강희덕 주민자치위원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백오 신도시와 송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내국인들이 이 빌라에서 살다가 이 아파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가 많이 비어 있게 됐는데 그 내놓은 빌라를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선부동 떼골 맞은편에도 신축 빌라가 많이 건축되었는데 이곳으로 중국 동포들이 빌라를 매입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강희덕 위원장은 뭐 원곡동 원거기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넘게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부동산과 관련돼서 변화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서울에서 거주했던 분들이 빌라를 구매해서 이 안산이라든가 이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언론 보도와 그리고 또 강희덕 위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전국에 있는 외국인 주민 현황을 좀 알 수 있는 건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2019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한 221만 명 정도가 좀 넘었죠. 그 중에서 이 경기도가 72만 명 정도로 32.9%를 차지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뭐 가장 높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서울보다도 훨씬 많이 경기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 군, 구별로도 볼 때요. 경기 안산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이 수원, 그 다음에 시흥, 그리고 한때는 이 외국인 거주 지역이 주민들이 많았던 서울 영등포인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저는 5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이 경기도 지역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한 10위까지 쭉 그 도표를 여러분들이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한 9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경기도에서만 23개 지역으로 이 서울 17개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통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지역의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데에는 이 서울 등 이 국내 체류, 중국 동포의 제2주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 동포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때는 뭐 2주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기도 지역에서 알려진 중국 동포 집거지는 뭐 고양시 일산동이라든가 안산 원곡동, 뭐 수원 쪽은 이제 고등동, 또 성남에는 수진동 정도에 이렇게 좀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하철역이나 뭐 공당 주변에 집거지를 이루고 있다가 이 2010년도 이후경부터는 이 중국 동포의 체류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또 뭐 자가용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면서 이 대중교통보다는 주차가 편리하고 또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거지를 선호하다 보니까요. 이 복잡한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는 이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에 와서 이주를 그때는 자주 했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그때는 중국 동포들이 이주 노동자로서의 어떤 직거지를 형성을 하면서 잦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현재는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정착을 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중국 동포들을 단지 이주 노동자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이 한민족의 귀한 동포로서의 그런 시각으로 볼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관점에서 경기도 내에 형성되고 있는 중국 동포 집거지의 형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발전 방안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중국동포 집거지 형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는 크게 이제 초창기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시기와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2007, 8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그 시점을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서울의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2002년 전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초창기는 제가 이 2000년도경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경 하면은 제가 서울 구로구에서 그때서부터 이제 중국동포에 관심 갖고 이렇게 기자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다니면서 취합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서울 지역에서는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 대림동, 뭐 광진구 자양동 등의 중국동포들이 이제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뭐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구로공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은 이제 성수공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공단에 이 중국동포들이 뭐 일자리가 많아서 왔다기보다는 이 공단이 이제는 그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그 집거지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 노동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빈 공간을 이 중국동포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지역은 공동화되었고 이 슬럼화된 지역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중국동포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아주 어떻게 보면 휘황찬란한 상업 지역으로 변화시켜주는 주역으로 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는 이 여러 가지 중국동포들의 채로 환경이 나아지면서 그 유민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금은 거의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뭐 상권에 그도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는 경기도 이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중국동포들 집거지했던 지역은 안산 원곡동, 시흥 정왕동, 수원 고등동과 지동, 또 성남 수진동, 뭐 이런 지역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중국동포들의 집거지가 이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그 특징을 보면은 우선적으로 이 신도시 건설과 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부터 이 안산에는 뭐 일산 신도시, 그리고 거기 분당 신도시, 그리고 뭐 이런 신도시들이 형성이 항상 공사가 돼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는 친척 초청으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이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그렇게 큰 규모의 집거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초창기에 어떤 집거지 흔적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또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이 동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가장 편리한 것이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또 서울에서 이제 수원을 해서 이제 천안으로 가는 뭐 지하철 1호선 노선, 그리고 또 서울 사당동에서 안산, 정왕동, 오이도로 연결되는 이 지하철 4호선 노선 보면은 그 역 주변으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역 주변으로 보면 뭐 한 두세 개의 뭐 중국 식품점이라든가 중국 식당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좀 많이 이렇게 수원역 같이 좀 큰 역 같은 데는 뭐 한 대여섯 개 이상의 식당하고 이 식품점들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식품점과 식당들의 그 있는 그 숫자로 어느 정도 이쪽에 중국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초창기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뭐 산업단지라든가 중소제조업체가 많이 있는 지역을 끼고선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 그래서 뭐 1994년도에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렇게 이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저는 그 주변으로 약간의 이제 집거지와 또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초창기에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국동포 집거지인데요. 제가 요거를 좀 주요하게 보는 게 처음 이 중국동포 집거지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02년입니다. 그럼 왜 2002년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됐냐? 이 당시에 이제는 한일 월드컵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법무부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준합법화 시켜줘서 뭔가 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불법 체류 종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저 내용은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 출국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지금은 뭐 고용허가제요, 방문 취업제 해가지고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이렇게 좀 정해놓고 그랬지만은 저 당시에는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가장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그 1년 동안 부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리봉동 제가 그냥 저쯤에는 구로구에 있으면서 그냥 가리봉동의 변화상을 그때서부터 쭉 지켜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 동포들이 이 불법 체류 있다가 이제 합법화로 전환되다 보니까 뭐 식당도 골목에 간판도 내걸지 못하고 있다가 이때 합법화가 조치가 되면서 간판도 이제 길거리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이렇게 게재도 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국 동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간판들을 그때서부터 이렇게 이제는 뭐 대로변에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저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저때 그 자진 신고한 전체 예우기구인이 29만 명 대상으로 한 27만 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은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명 정도, 한 1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그때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제 어림지작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한 20만 명 좀 가까이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만에서 많게는 한 15만 명 정도가 이제 불법 체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조치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2003년 5월부터 2007년 3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007년 3월은 방문 취업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시간은 이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월드컵으로 1년 동안 출국 유예를 시켜주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중국 동포 타운이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고 활성화되었지만은 2005년 3년 5월부터 이제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도 이분들이 출국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불법 체류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고용 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고용 허가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불법 취업을 근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단속을 아주 강하게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적 수사가 된 거예요. 이 중국 동포들이 몰려있던 뭐 가리봉동서부터 안산, 원곡동, 여기 뭐 수원역 근처의 고등동 이런 지역이 표적 수사 대상, 그 단속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분들이 많이 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죠. 그러다가 2004년, 5년도에는 그때 뭐 그 도박바람이 상당히 불었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때 바다 이야기라고 일종의 슬롯머신 게임이 있는데 지금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처음에는 심심해서 거기서 어두컴컴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이 단속에 대한 어떤 그 방어막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 그 다음에 뭐 그 집 마련 들어갔던 어떤 그 보증금 뭐 많지는 않지만 한 300만 원, 500만 원 돈도 뽑아다가 이 슬롯머신 기계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피폐해지는 그런 현상이 2004년, 2005년도에 한참 있었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중국 동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때 고민을 많이 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인데, 어쨌든 그때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출국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은 1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그때 많이 또 중국으로 출국하는 그런 현상도 같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국 동포 집거지가 상당히 뭐랄까 침체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방문 축제가 되면서 다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활기를 찾은 중국 동포 집거지와 이런 새로운 변화.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에 그냥 방문 취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러면서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한 동포들도 다시 그냥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그냥 합법화가 되고, 그리고 2007년도서부터는 무연고 동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 친척이 있어서 친척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저는 국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뭐 그러지 않으면은 뭐 가짜 비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짜 초청권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거였는데, 이제 2000년 방문 취업제가 시행이 되면서 무연고 동포들이 이제는 어쨌든 한국어 시험을 본다라든가 뭐 이런 추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이 한 30만 명까지 노동부하고 법무부하고 한 게 이제 30만 명까지 방문 취업제 인원으로 해서 이제 관리가 됐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그 지금의 대림동 지역이라든가 안산 원곡동, 뭐 수원 고등동 이런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서부터는 재동포 체류 자격을 또 부여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영주 자격을 또 부여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취업제에서 뭐 지방 중소업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고, 그러다가 또 2년 더 하게 되면 또 영주 자격을 부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동포들 체류 환경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국 동포들이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이제 2010년 이후서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2007년과 2010년 이후를 또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보면 되고요. 이런 거는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료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나실 때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때 이제 중국 동포들이 새롭게 이제 합법화 시대를 맞이하고 이런 집거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환 동포, 그 국적 희복한 기환 동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로당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자생 동포 단체들도 생겨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장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2003년도, 2002년도에 바짝 이 중국 동포의 집거지가 활성화될 때는, 그때는 뭐 노래방이라든가 좀 규모가 있게 돈이 들어가는 곳은 한국인들이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 운영을 하는 거였지만은, 2010년도 이후부터는 중국 동포들이 뭐 노래방도 그렇고 식당도 크게 그렇고, 이 동포들이 그동안 여기서 축적했던 돈과, 그리고 어쨌든 중국에서도 좀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동포들에 의한 자력에 의한 이 사업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이후에 새로운 변화 현상이 뭐냐면은, 이때부터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고, 그전에는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은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중국에다가 아파트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돈 벌면은 그거를 뭐 돈을 중국으로 다 보냈죠. 뭐 자녀 교육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 사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뭐
장기 체류, 그러니까 재동포 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은 중국에 가지 않고도 여기서 체류 연장을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낮으니까 중국에 가지 않고 국내 정착을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사두었던 아파트를 팔고 다시 국내에다가 이 아파트를나 뭐 빌라를 사가지고 가족 단위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미성년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들도 또 초청을 해서 함께 방문 동거로 같이 가족 단위로 생활할 수 있는 체류 환경이 2015년경부터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중국 동포타운이 이제는 서로 이산 가족이었다가 저때보다 한 가족 단위로 이제는 중국 동포타운 형성하는 보다 안정화된 그런 타운으로 형성해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대표적인 집거지가 안산, 수원, 화성, 시원, 부천 여러 곳에 있는데요. 이만큼 이 중국 동포 집거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거지하고는 많이 다르다. 지금은 거의 지역에 한국인의 어떤 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어떤 주민으로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띄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민과 그때 내국인과 거기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중국 동포하고는 서로 이제는 한 주민으로서의 서로 이해하고 함께 뭔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중국 동포가 지금은 재외동포 체류자 40만, 영주자가 10만, 국적자 10만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경기도 지역에 바로 이러한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지역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이 귀한 동포로서의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는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에 재직하고 있는 황신혜입니다. 제가 오늘 경기학 학술대회에 이제 처음 참가하게 되었는데, 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중국 어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공 분야가 아닌 이런 지역학 학술대회는 제가 좀 처음 참석해서 조금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어쨌든 이명상 교수님 소개로 제가 이제 이 학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그 논문에 대해서 좀 약간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원래는 중국 어학 전공자인데 다이아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그 중국 동포들을 이제 만나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너무나도 이제 많이 이주에 들어와 있고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조금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중국 동포분들에 대한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생각을 하였고 또 이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더불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인터뷰 사례를 조금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하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는 이제 제 관심 분야이긴 하지만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이나 좀 논문 기술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국 동포의 자녀 양육과 교육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인데요. 중국 동포의 우선 한국 이주를 보시면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과 2007년 방문 취업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동포들의 한국 이주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의 한국계 동포들은 약 68만 9,012명에 달하고, 이 시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약 5,490명에 달합니다. 중국 제6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가 약 18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수는 어떻게 보면 전체 조선족 인구의 약 27%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는 한국인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이런 혈연적 태생과 또 양국의 지리적 위치가 매우 인접한 데서 기인한 어떤 필연적 시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동포들은 대체로 이렇게 코리안 드림을 갖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직거지 문화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일반적으로 방문 취업이나 가족 초청 또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방문 취업 H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문희의 중국 동포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의 당면 문제를 조금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한 55%, 그다음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22.5%, 그리고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 9.2% 정도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외에 이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국 내 중국 동포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이주자 가정의 문제에 편승해서 이렇게 잠시 언급하고 있을 뿐, 이분들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 논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한국에 거주해 살고 있는 중국 동포분들의 어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중국 동포들이 느끼는 교육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미 한국 사회의 이제 구성원이 된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봄으로써 조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좀 실현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세밀한 관찰을 위해서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먼저 중국 동포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동포의 가정과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미귀화 동포의 가정을 대상으로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이제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았고요. 두 가정 사이에 드러나는 정부 지원 정책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두 가정 모두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인터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인적 정보를 보시면요. 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이제 44세이고 미귀화 가정은 38세. 그래서 한국 이주 연도는 귀화 가정은 2003년, 미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2011년도에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주 기간은 17년, 9년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2009년도에 취득하였고, 미귀화 가정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고요. 자녀는 딸과 아들, 그리고 여긴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중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미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전공하였습니다. 미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3년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은 일본어를 전공한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남편이 한국인이었고 미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남편은 중국 동포였습니다. 거주지는 귀화 가정은 서울, 그다음에 미귀화 가정은 수원 지역이었고요. 장래 희망 거주지는 둘 다 한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좀 소개할 내용은 크게 그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인데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여부, 그다음에 둘째 자녀들의 이중 언어 사용 문제, 세 번째 부모와 교육기관과의 의사소통 문제, 네 번째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배타성과 이기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중국 동포들이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우선 문헌 조사를 하고 설문을 기획하고 그 귀화 가정과 미귀화 가정의 동포분들을 인터뷰하고 인터뷰는 언택트와 대면 방식을 혼용해서 1:1 인터뷰를 진행하였고요. 그 인터뷰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제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구의 한계를 보시면 연구의 한계는 그 연구 대상자 선정의 제약으로 거주지가 이제 다른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수원인 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거주지에 따른 자녀 지원 정책의 차별성은 이제 반영되지가 못했고 또 한국 내의 교육 정책의 변화 등도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의 한계로 남습니다. 또한 중국 동포 가정 중 특정 대상을 선정해서 인터뷰한 것으로 이를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는 모든 중국 동포 가정의 문제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화하는 작업은 향후 표본조사의 확대와 연구 방법의 변형을 통해 점차 보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 동포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실태에 관한 인터뷰 사례 연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우선 중국 동포의 자녀 양육과 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자녀 양육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습니다.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이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문제점, 크게 이렇게 주제를 나누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 이렇게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자, 먼저 그 중국 동포분들이 그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느끼는 그 어려움과 문제점 중에 정부 지원 정책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녀 교육 지원에 대해 그 정부 정책에 대해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귀화 가정과 미귀화 가정의 의견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선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아이들은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 중국 동포로서 차별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원 국적이 표시되어 있어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됩니다.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이 있을 때 전체 학생이 보는 앞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를 불러 관련 공문을 보내곤 하는데 이럴 때 저희 아이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아이라는 것이 노출될 때 간혹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미귀화 가정의 그 어머니 의견을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 노동자나 그 이주민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매달 어린이집 교육비만 해도 40만 원 넘게 나가고 그 외에 특별 활동 등 지출하는 비용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득을 고려할 때 정말 부담이 됩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주셨는데요. 중국 동포 자녀에 대한 그 양육과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귀화 가정의 경우 한국 아동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므로 원비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미기화 가정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이 전혀 없어서 교육비나 양육비를 온전히 부모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요. 2018년도에 2018년도 7월과 11월부터 그 안산시 같은 경우는요, 그 각각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그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수혜 대상은 약 1,7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11월 4일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경기도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해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그 11월 5일 경인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외국인 자녀에 대한 그 누리과정 교육 지원비는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한 귀화 가정의 경우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되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로 이제 인터뷰에 응한 그 귀화 가정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뭐 FC 서울 어린이 축구단에 자녀를 가입시킬 때 다문화 가정의 수혜를 받아 교육비 일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은 다양한 편으로 예를 들면 뭐 관악구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뭐 바이올린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강남구의 경우는 첼로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귀화 가정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분류돼서 어떠한 교육 정책이나 에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이런 모든 교육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이중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중국 동포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게 느끼는 것의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아마 자녀들의 언어 사용 문제일 텐데요. 이 언어 사용 문제는 학교 생활과 그 한국 생활의 적응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자녀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학습 능력이나 학교 적응 능력이 이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귀화 가정의 경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국인이어서 가정에서는 전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이제 모국어도 한국어로 인식하고 있어서 크게 한국어 사용에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제 영향으로 환경적으로 중국어 학습이 가능하고 또 향후 이제 아이들의 장래를 고려해서 어머니 역시 이제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는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이것을 외국어로 느끼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이제 습득하는 정도도 한국 아이들보다는 비교적 좀 빠른 편이고 특별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화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용 미숙에 따른 학습 장애와 학교 생활 부적응이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움으로써 뇌 자극 발달을 통해 언어 습득 능력이 이제 보통의 한국 아이들보다 더 발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미귀화 가정의 경우를 보시면 가정에서 가급적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나 굳어진 언어 사용의 습관으로 중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이는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의 기회가 적고 또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서 아이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직은 언어를 학습하는 시기이고 나이가 어리므로 추후 관찰을 통해 이제 상태를 파악해야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학교에 입학해 학습장애 형태로 나타나기 쉽고 나아가 학교 생활 부적응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학부모와 교육기관과의 의사소통 문제인데요. 세 번째는 그 중국 동포들이 학부모 자격으로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그 나타나는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 가정통신문에 담긴 내용을 종종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회신을 해야 할 때 더욱 부담을 느끼는데요. 이는 이제 귀화가정과 미귀화 가정 모두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과 의사소통을 할 때 서면 형태로 전달하기보다는 구두 형태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서면을 회신하는 경우 귀화 가정의 경우는 남편이 도맡아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귀화 가정의 경우는 구두로 전달하거나 이럴 경우 대부분 포기하고 회신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다니는 그 자녀들이 다니는 교육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구두 형식의 소통에는 별 무리가 없으나 서면 형식의 의사소통에는 부담감과 더불어 이해 부족에 따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 내에 약간 전담 통역을 두어 중국어로 번역해 가정에 보내거나 구두로 접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민족의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배타성과 민족 이기성을 들 수 있는데요. 우선 두 동포 어머니들의 그 응답을 한번 보면 아이들이 이제 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교우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엄마들의 친분 관계에 따라 아이들의 교우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아직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경우 아이 친구들에게 무료로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기회가 되면 모임을 만들어 중국도 데려가고 해서 좀 나은 편이지만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미귀화 가정의 어머니는 조금 한국 엄마들이 약간 이기적인 것 같고 좀 사귀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중국 친구들과 많이 교류한다라는 인터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중국 동포들은 한국인들이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특히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민족에 대해 문화적 배타성이나 민족 이기성을 드러내는데 특히 그 동남아 계열의 민족들에게 더욱 그러한 경향을 드러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긍정적 전이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의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고 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외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국제적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전이를 생각할 때 이런 긍정적 전이가 사회 전반에 두루 퍼질 수 있도록 조금 중국 동포들을 좀 더 따뜻하고 배려하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그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그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 한국 정부나 기관에 바라는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견이니까요. 그럼 결론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넘어갈게요. 요구하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귀화 가정의 어머니의 경우는 귀화 가정과 미귀화 가정의 그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그 아이들을 좀 맡길 수 있는 돌봄 교실 같은 곳,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돌봄 교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각 기관이나 이런 센터에서 이 동포들을 또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 정책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본인들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좀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겪고 있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 자녀 교육과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귀화한 가정과 귀화하지 않은 가정은 조금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만약에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고 한국 거주를 희망한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의 이중 언어 사용 문제로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안정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은 중국 동포의 자녀들은 학교 학습이나 학교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반면 그렇지 않은 미귀화 가정의 경우, 꼭 귀화 가정, 미귀화 가정을 떠나서 그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정도에 따르겠죠. 그래서 조금 한국어 사용이 좀 어려운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 학습이나 언어 학습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배려와 어떤 돌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부모가 그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과의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 그 각 기관에 전담 통역을 두어서 해당 언어로 번역해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서면 소통이 아닌 구두 소통 방식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린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과 민족 이기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타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수용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동포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세심한 돌봄과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에 그 부천 지역의 중국 동포 정착 경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윤유석입니다. 제가 아는 그것은 부천 심곡 본동에 있는 중국 동포들을 네 분을 만나서 그분들이 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그 정착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도 이 앞에 들으신 김용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 부천 지역에 대한 간략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경기도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거기에 철로가 놓이고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경인선이 이미 1899년도에 한국 최초의 철도로 만들어지면서 부천을 지나게 되었고요. 경인 고속도로가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그 고속도로죠. 거기를 지날 때도 중간 지점으로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천이 교통의 요지였다는 점이었고 교통이 이렇게 놓여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상권이 발달하고 지역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천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신곡 본동입니다. 당시 1899년도에 철도가 놓일 때는 소사역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74년도에 부천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천역 바로 옆으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해방 이후에 사람들이 이 그 경인철도 그 철도 그 길 옆으로 그 가판을 놓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많이 이제 발전이 되게 된 거죠. 그 시장의 이름이 바로 자유시장입니다. 자유시장이 이렇게 이제 교통과 상권이 결합해지게 되면서 경인 지역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대 후반기에 상설시장이 나오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의 핵심적인 시장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데가 청과물 시장입니다. 지역민들한테는 깡시장이라고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밑에 있는 청과물 시장 그 깡시장이 있는 뒤쪽으로 성주산이 있습니다. 성주산에 예전에 이제 야생 그 복숭아가 있어서 복사골이라고도 알려져 있었던 마을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2000년도 초창기에 소사 농장이라고 복숭아가 재배됐었고 그 복숭아로 일본 사람이 와서 이제 농장을 더 크게 하면서 그 지역 일대가 복숭아 농장이 되었고 전국의 3대 과일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유명한 복숭아 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복숭아를 사려는 사람들이 외주에서 오고 팔려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모이다 보니까 1970년대 절정을 이룰 정도로 첨가물 그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때 많이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사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신곡 본동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의 이제 원 도심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1980년도에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이주하게 되고 또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복숭아 농장이 있었던 데는 다 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로.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그렇게 이제 돈을 벌으셨던 분들이 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그 비어 있는 자리에 중국 동포들이 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깡시장 거리가 초창기에 중국 동포들이 밀집하게 된 첫 번째 지역이 되는 거고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다 차지고 그 값이 올라가게 되자 그 옆으로 옮겨져서 중국 동포들의 상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거리가 바로 펄벅 문화거리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옆으로 보면은 부천역에서 바로 나와서 맞은편으로 쭉 올라오는 길입니다. 옆에는 남초등학교가 있고요.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펄벅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펄벅 기념관은 이제 펄벅이 이곳에서 소사 희망원이라는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운영을 했었던 곳이고요. 그 자리는 1930년도에 유일한 박사가 유한양행 제조 공장을 했었던 소사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미 소사 공장이 있었고 또 1950년대에는 현대약품 공장도 있을 정도로 교통의 요지가 되면서 공장이 만들어진 곳에 소사 희망원이 생기면서 그 이후로 지금에는 기념관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다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곳으로 부천이 이미지를 하나 또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만나보게 된 이 구술 조사는 이 2000년도에 어떻게 중국 동포분들이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보기 위한 조사였었고요. 떠난 자리에 중국 동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2의 대림동, 제2의 중국 동포 거주지라고 불려지게 되는 신곡 본통이 그렇다 할 어떤 산업단지나 공장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 역시 그 다이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연구 과제를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내에 있는 수원과 안산, 시흥, 부천, 화성의 밀집 지역의 중국 동포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고 그중에 이제 제가 맡은 곳이 부천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했었고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었고 그 정착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차별이나 갈등을 느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묻게 되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섭외 기간이 좀 짧았고 조사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합당한 맞는 분들을 지역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지역의 그 중국 동포에 대한 파악이나 조사가 많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경기 글로벌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심층 인터뷰 조사자를 섭외가 되어서 이 사례가 중국 동포를 대표를 한다거나 상징적인 사례라기보다는 한 일면을 볼 수 있는 단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명에 대한 간단한 그 조사인데요. 2명은 1970년대에 나신 분입니다. 몽땅강이 고향이고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 오셔서 지금은 2분 다 이제 귀화를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 2분은 80년대생이고 2000년대 한 분은 2000년대 한 분은 2010년대에 와서 귀화는 하지 않았지만 한 분은 이제 귀화를 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고 다른 한 분은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앞에 2분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좀 일찍 초창기에 와서 거주를 하고 중국 동포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나가거나 좀 밝혀지는 것이 조심스러워해서 익명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밝혀지지 않는 것을 요구를 해서 좀 조심스럽게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번 발표에서도 그 익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대표분인데요. 이분은 그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1970년대생이고
그 목단강 출신이십니다. 조부모님이 일제 강점기 전쟁 시기에 두 분이 이제 가셨다가 연변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연변에 이미 이제 땅이 다 없어서 흑룡관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었고, 이분이 기억하시기에 할머니가 중국어를 못해서 지역에서만 그 이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시고 텃밭에서 직접 이제 뭐 가꾸면서 그것을 이제 먹었다. 그리고 시장 갈 때는 손자인 자기들이 가서 다 장을 봐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할머니가 그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얼마나 좀 외로웠을지 짐작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이제 할머니를 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느꼈거나 이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북경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일단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10년 동안 북경에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고, 나도 저들과 비슷한 민족인데 한국이 좀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한국에 이미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셨고, 그 부모님이 오류동에서 월세방에 살고 계셨는데 자기가 살던 이제 중국 북경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고 시골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다 이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그 이질감도 컸다고 합니다. 특히 식당에 있으면서 뭐 중국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중국에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불편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천에는 2009년도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친척 오빠가 먼저 살고 있었고, 그 오빠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비워진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그 동네에서 임대로 나온 상가에 들어가서 중국 식품점과 화장품 도매업을 하다가 거기에 찾아오는 중국고동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의 여행사를 차리게 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사진을 보이시는 것처럼 1번이 그 여행사가 있는 곳이고, 그 3번이 여행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용정 맛집이라고 초창기에 이 깡시장 거리에서 형성된 상가입니다. 지금 이제 2012년도에 귀화를 하셨고 자기 주택도 보유하고 계셨고, 이제는 큰 욕심 없이 그냥 이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과원이나 이런 데 가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법 같은 게 바뀌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확장시키고 이어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여행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고향 분이셨습니다. 나이는 좀 어리기는 하지만 이분 역시 2003년도에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이 필요해서 집값이 좀 싼 부천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이제 2돌 반이 지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이때 이제 앞서 발표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육비가 4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좀 경제적인 부담을 겪어가면서 아이를 이제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사교육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한국 그 엄마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차별감은 못 느꼈다고 하고요. 아이도 그 남초등학교가 워낙 다문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뭐 차별을 느끼거나 아이나 또는 학부모로서 차별을 느끼거나 거북함을 느끼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엄마 왜 우리는 다른 한국 애들이랑 달라라고 이제 물어봐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경위를 좀 얘기해 줬다고는 하는데요. 아이가 이제 한국어 수업 외에 한문 수업에 들어가면서 한글을 이제 한자를 잘 쓰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찾게 되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아이를 이제 보내고 일을 계속 하셨었는데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부천이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도 가고 야외도 가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 이제 그 무리 어려움 없이 성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어릴 때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은 게 좀 후회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가 다른 중국 엄마들은 중국 동포 엄마들은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자기만 가르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모국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후회를 하셨고 현재 아이는 중국어 학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어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좀 더 이 한국 사회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귀화를 결심해서 귀화를 하셨던 거고요. 이분 말씀으로는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같은 한족에 비해서 차별을 더 받는 것 같았고 같은 능력이 있더라도 후순위인 것 같았다. 차라리 중국보다는 한국이 자녀한테는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남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서 외국인으로서의 느끼는 그 이질감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느끼지 않았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그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다문화센터에서 문자가 와서 어떤 거에 참여하라는 문자가 와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분은 역시 이제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철남이라는 곳은 한국하고 되게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리에 이제 한국어와 같이 중국어 간판들이 있어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크게 이질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부모님은 다 이제 그 중국에 계시고 이분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이점은 헤어 미용 가게를 자기가 이제 직접 운영을 조금 하다가 나오셨던 거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부천에 이제 결혼한 언니가 있어서 그 부천에 들어오게 되었고, 처음에 한 4년 정도는 그 일을 했습니다. 공장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가 인천에 가서 이제 옷가게도 좀 운영해 보고,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부천에 다시 돌아와서 직업 소개서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중국 동포들한테 어떤 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알게 돼서 그 경험을 계기로 여행사를 차려서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경영을 하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여행사를 차려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에서는 여행 업무와 통신사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 다만 뭐 그 은행에 갔을 때 자기 이름을 오은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오은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기에 이제 있는 영어식 발음으로 불러주는 게 오히려 차별받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능력과 돈을 버는 곳이어서 기회가 있어서 좋다. 그런 마음으로 중국 동포들이 지금은 식당이나 건설업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귀화를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노후도 여기에 한국에서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그 동포 상인회 대표를 했었고, 이 한국인들과 같이 요 지역을 부천역 지역이나 요 깡시장 있는 곳을 중국 동포 테마거리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백종원의 고목식당에 와가지고 한번 맛집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안도 제시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중국 그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영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목단강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한국어는 배우지 않아서 전혀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지만 거기서 이제 14수 키트를 파는 자기 사업을 2곳이나 운영을 한 경험이 있었고, 한국 그 백화점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백화점에서 좋은 상품들을 보면서 내가 같은 한국 동포인데 자기도 이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가정부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아들도 결혼시키고 아들 아파트도 마련해주고 한국에 대한 좋은 그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을 통해서 학습을 많이 된 것 같았고, 이 시어머니가 여자지만 너도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우지 말고 한국 가서 한국어를 배워라라는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돼서 힘이 돼서 한국에 오게 되셨고, 친구가 있는 부천에 와서 친구와 함께 들어간 회사가 지금 있는 그 제조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동안 7년 근속을 하면서 주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한국 거기 귀화할 계획은 하지 않고 있고, 조금 더 배운 후에 더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면은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이 회사의 지점장을 하고 싶다, 중국 대리점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신곡 본동에 중국 동포부들이 이제 오는 이유는 그 인천과 그 서울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상권이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연고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오고 자기들이 가서 모임을 갖기에 되게 좋은 곳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 스스로 여기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여행사라는 개인 사업의 형태일 수도 있고, 김영 씨처럼 이제 내 사업을 하겠다 중국에 가서라는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유리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파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그 변화에 맞춰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한국인으로 귀화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외국인 같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 귀화를 한다라는 것은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주민 등록증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는 것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아무래도 모국어인 중국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그 국적에 대해서 중국인임을 이제 의식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분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인들에게 차별은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언어 속에서 너무 하대한다든지 경대한다든지 막말하는 것이 좀 한국인들이 외국인들한테 또는 중국 동포들한테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곡동에 이렇게 중국인 그 음식점이나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아닌 이런 여행사에서 출입국 업무를 보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지역에서 이미 이분들이 지역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들의 어떤 그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주체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천에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6개소가 있고 지원 프로그램이나 예비 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글로벌 센터라는 민간 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상호문화 학당이나 상호문화 콘텐츠 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신학대학도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중국 동포에 대한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상호문화입니다. 상호문화와 다문화의 차이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인정하고 그분들 역시 한국 사회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약자나 소외 계층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지역의 주체로서의 권리가 의무가 있는 어떤 분들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동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중국 동포 사회가 한국 사회 또 한국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적인 의식이 이루어진다면은 경기도 내에서 이분들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의 어떤 중간자로서의 이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토론회 시간을 갖는데요. 토론회는 우리 이길용 교수님하고 박여정 연구원님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임영상 교수님께서 총평까지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은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좀 할애를 해드릴게요. 좀 시간상 약간 좀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섹션이 또 있기 때문에 5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길용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세 분 발표자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많은
거의 뭐 80만 명 가까이 되는 70만 명 정도 되는 중국인 교포가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고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왔고 그분들의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질의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세 분 모두 객관적인 그 통계나 자료 그리고 정착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성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 이제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이주해 갖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성인들, 어른들이 겪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 객관적 현상을 넘어서 상호문화 사회로 상호문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후속 세대, 차세대에 대한 그 배려와 관점, 또 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세 분 발표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그냥 한국 주민증을 갖고 있는 귀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양육비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거 외에 상호문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차세대에 대한 그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이나 지자체에서의 배려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 세 분 연구자들이 바라보실 때 이 부분 그 중국 동포를 비롯한 그 해외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우리는 그 후속 세대에 대한 그 지원과 배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을 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세대까지 좀 생각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같이 해주셨고요. 다음 이어서 우리 박여정 연구원님, 네, 해주시죠. 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발전 방안을 이제 중국 동포 밀집 지역에 관련해서 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중에서 이제 자녀 양육과 이제 그리고 교육 실태 등 여러 가지로 이제 담론을 나누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어른들이 귀화자와 미귀화자에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제 미귀화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귀화자는 한국인들과 이제 좀 배제를 당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길용 교수님께서도 이제 차세대에 대한 교육을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른들에 대한 이런 이제 어울림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서로 이해하고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에게서 이제 어린이들이 그런 생각이나 편견이나 차별이나 이런 게 대물림되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또 박여정 연구원님은 귀화자도 미귀화자, 특히 또 어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참 지역 주민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그쪽의 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교수님 먼저 우리 발표자들 좀 답변을 잠깐 듣고 네,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참고하셔서 뭐 길게는 못 드리고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발표자분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황신혜 교수님. 저 먼저 우선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기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통계나 뭐 자료, 그다음에 정부 지원 대책, 그다음에 후속 세대에 대한 이런 지원 정책들은 이제 아까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상호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그 계기가 다이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아직 그 통계나 이런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차후 연구를 통해서 차차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여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화자와 미귀화자 간의 중에서도 어른들에 대한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명히 느낀 건 이제 제가 중간 그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관이나 센터 아니면 이런 그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에서 그런 동포들,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지원 정책들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동포들이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책들이 본인들의 수요가 아닌 어떤 그 지자체의 아니면 기관의 센터의 편의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나 뭐 기관, 지자체에서 이런 다문화든 아니면 외국인 이든 그 상대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정책을 펼 때 철저한 수요 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분들이 필요로 하고 꼭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정책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차세대와 관련돼서는 좀 더 연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과 어른 세대들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실시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윤유석 박사님, 네. 네, 그 질문을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호 문화에 대한 정책 방향에서 되게 중요하게 포커스가 돼야 될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를 위해서 상호 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주체와 대상이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이고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제 부모 세대죠. 지금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이 한국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그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는 생활을 보여주는 거, 자녀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결국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차세대들을 위한 그 하나의 기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화교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화교 4세대 분이셨어요. 이제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귀화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영주권이 있지만 5년마다 또는 2년마다 이제 등록증을 받아서 생활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사업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셨고, 최근에야 어렵게 귀화를 결정하고 귀화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특이한 점은 같은 중국 국적자였지만 중국 동포들에게는 귀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벽이 훨씬 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인으로 다시 되는 거에 대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 자녀들도 나는 한국인이야, 내 피는 한국 사람의 피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부천같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반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 이질감이나 벽을 덜 느끼고 좀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에서도 좀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요한 건 한국인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의식을 심어주냐 보다 그분들 스스로 한국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데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그 기회로 생각하느냐가 아이들한테 이제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만나본 그 네 분은 다 일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서인지 더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을 대하기보다 거의 다 이제 90% 이상 중국인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동포들을 고객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주말에도 중국 동포를 만나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분들이 한국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나는 건데, 기관에서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오면 오히려 불편해서 안 간다고 합니다. 대신 다문화 사람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야 되고 뭘 줘야 된가라는 게 차라리 일방적인 방식이고, 그분들이 그분들 스스로 자기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집도 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의무로 양으로 교육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계속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상호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한다면은 오히려 좀 맞추어가는 그 의사소통이나 그런 걸 좀 주고받는 맞추어가는 정책이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뭐 중국 동포, 아까 학교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중국 동포와 또 학교에 또 다른 특징도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중국 동포들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의 어떤 한국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당사자들 중국 동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호문화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동포가 이제는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디고 이렇게 지금 정착하면서 살아가기에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1992년도 한중 수교 이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늦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이렇게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또 경기도 내에 많은 중국 동포 집거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 학회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면은 많은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 임영상 교수님께서 오늘의 이 토론에 관련된 총평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임영상입니다. 저는 벌써 한 3년 전에 거의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퇴직하기 전부터 좀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퇴직하면 무슨 일을 하지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이른바 귀환동포들의 삶을 좀 더 알아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왔는데, 금년에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2020년 2월 달에 안산시가 유럽 평화회가 인정하는 그 상호문화 도시로 인정을 받았고요. 10월 달에는 서울의 구로구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런 지방 도시들이 그 상호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문화라는 말이 뭐 현실은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어감도 그렇고 특히 또 이 차세대 자녀들한테도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방적인 한국의 동화라는 그런 일방적인 그러한 식의 다문화가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고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상호 문화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중국 동포의 사회도 접근해야 된다. 김영필 대표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언론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코멘트를 했죠. 같이 정리하면서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대신에 정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면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수족을 해가지고 좀 더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론자분들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발표자들도 포함돼서 제가 이거를 기획할 때도 그런 의도를 가졌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우선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인구 절벽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다른 외국인뿐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동포라든지 또 고려인 동포라든지 이런 이른바 귀환 동포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주제와 또 연구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차세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학교에서 교육도 그렇고 보육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의 경우는 이제는 여러 분야 사람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구체적으로 아까 황신혜 교수님 발표한 그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고 그리고 윤유석 박사님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는 더 좀 자세하게 그리고 지역을 또 균형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가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정부의 방침 어떤가 여가부가 어떻게 하고 있고 등등에 보고 그리고 그거를 돕고 있는 단체가 어떤 것 같은 단체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서 그 박래등 박사가 토론한 대로 사실은 어린이들 자녀뿐 아니라 어른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 듭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이 정착하는 이 새로운 집거지는 이미 한국 사회가 약간 외면했던 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 소위 그 중국 동포 내지는 고려인 동포 이러한 외국인들의 집거지가 오히려 지역 재생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목을 할 필요가 있으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삶은 하루 심지어는 휴일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한국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지원 단체는 별로 그림의 떡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의미에서. 그래서 지역 밀착으로 그 집거지별로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이러한 그 교육 또 이런 대화방 이런 방들이 필요할 왔을 이미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이제 더 우리가 새로운 연구를 또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제2회 경기야 학술대회 우리 경기도 내 중국동포 타운 중국동포의 기환과 정착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발표자님들, 토론자님들 그리고 임용성 교수님 감사합니다.